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차 시 우리가 인지적 행동 수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인지주의나 행동주의나 인지행동이다, 생태학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은 게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만을 수정한다고 해서 아동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또 아동의 행동을 우리가 기술을 스킬을 넣어준다고 해서 아동이 인지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인지적 행동주의라는 것은 이제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인지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통해서 아동이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인지적 행동 수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인지적 행동 수정이 어떤 개념이고 또 우리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적 행동 수정의 구성 요소와 절차,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 얼굴은 또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만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좀 많이 어색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잠시 꺼두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정서행동 아동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 3차 시, 4차 시, 4차 시였나요? 이제 수업을 할 때에 제가 인지적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인지적 모델에서 보면 이 정서행동 장애라는 것이 부정적인 인지적 과정, 그러니까 뭐 인지적 왜곡이라든지 또는 인지적 결함 또는 자기 통제에 이제 결여가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인지적인 중재를 실시한다라고 제가 앞에 수업에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그 다음번 왜 행동주의적 모델에서는 행동이 어땠나요? 행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지적인 중재에서는 인지적인 부분의 중재를 근거를 주고 있는데 이제 이 인지적 행동주의라는 것은 이제 인지적인 중재를 행동으로 우리가 중재를 실시하는 부분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 이제 행동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 하나의 뭐 단독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제 이 여러 가지 부분의 이론을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제 이 단어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인지적인 변화를 뭐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그러니까 인지적인 변화를 우리가 아동의 행동의 변화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인지적 행동주의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우리가 중재를 한다고 해도 다양한 우리가 행동주의적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인지적 행동중재라고,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인지적 중재보다는 행동 수정의 원리에 조금 더 기본을 두고 거기에 인지적인 접근을 이제 우리가
해서 아동에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동주의를 하면 이제 행동의 변화 원인 자체가 이제 인지적인 구조의 변화를 무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전을 먼저 보죠. 그리고 그 행동과 후속 결과만을 보는데 여기서 행동주의 사람들이 제일 쓰면 안 된다라고 언급하는 말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아동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행동이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동의 인지적으로 이 아이는 조금 아침에 기분이 저기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한 인지적인 부분의 표현을 쓰는 것을 행동주의에서는 되게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이 아이는 아침에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당의 수치가 떨어져 오전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행동이 나오는 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바로 행동주의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인지적인 구조가 우리가 행동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하고 그 인지적인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인지적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행동만 변화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인 변화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외연적인 행동과 우리가 내재적인 이런 행동까지 함께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보통 우리가 떨어지는 사회성, 사회적 기술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자폐 아동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면 딱 그 주어진 상황에서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아동이 때에 맞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기 때문에 행동에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이나 또 이 사람을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건데 이제 이 행동주의적으로 행동으로만 그 소셜 스킬을 이제 익힌 아동들은 안녕하세요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냥 해야 되는 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을 통해서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것도 함께 이제 아동에게 이제 중재를 함으로써 내재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때문에 내가 안녕하세요. 또 헤어질 때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제 내재적인 행동까지도 수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지적 행동 수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에게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어때요? 타인과 그런 관계에서 되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행동에 있어서도 아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지 이런 행동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 여러 가지 하위 역량을 배우면서 어땠어요? 빠르게 되게 사회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이 자기가 학습했던 시기와 또 점점 성장을 함으로써 그 행동이나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될 규범 같은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데, 아동에게 단지 그런 행동만을 개정해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이
자동으로 자기 스스로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동화적인 사고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신념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내재적인 그런 행동 자체를 이제 인지적으로 수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 수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아동이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내재적인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그런 행동 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 수정이 많이 필요로 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행동 수정에서는 우리가 행동 수정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죠? DTT. DTT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어요? 이 DTT나 이런 행동수정 기법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저에게 뭐 메일이나 뭐 질문을 주셔도 돼요. 이 DTT 뭐 행동에 관련된 ABA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따로 자격증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보드라는 협회에서 이제 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아동의 행동을 이제 가르키는 특수교사와 다르게 우리가 왜 언어 치료는 언어 치료 같이 행동 수정을 하는 또 그런 전문 또 교육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런 잡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DTT를 하면 아동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행동을 계속 그 반복 훈련을 하면서 행동이 이제 아동에게 일반화될 때까지 계속 행동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행동 수정에 아동의 인지적인 게 들어가는가요?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티즘이나 이렇게 좀 되게 경도 장애가 아닌 좀 고도의 이런 정서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아동에게 행동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넣어서 아동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학령기에 들어가는 이제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작은 아동의 그런 소셜 스킬뿐만 아니라 아동의 그런 자조기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생활할 수 있고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식과 무의식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아동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겠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데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겠어요? 읽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지와 행동은 함께 아동에게 투입이 돼서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아동이 아주 원만하게 즐겁게 이제 학교나 사회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이 이제 다른 이제 이런 행동 중재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다른 행동 중재보다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이 다른 이유는 이제 이 외적인 우리 아동의 행동에 대한 변화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동 자신의 내재적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 아동이 40분 동안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드러나는 이제 행동하는 부분만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동이 내재적으로 나는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내가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수업이 이어질 수가 없고, 또 내 친구도 옆에서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자기 조절을 이제 하는 부분을 거쳐서 이제 40분 동안 앉아있는 이런 행동을 하게끔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도 이걸 그냥 뭐 생각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되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때요? 계속해서 뭐 교사라든지 또는 또래가 우리가 아동에게 계속 우리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이 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가 자기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의 사회 전환과 일반화에 다가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적 행동 수정을 실행하는 이제 이 세 가지 단계에서는 이제 먼저 훈련하기 전 준비 단계, 그리고 훈련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반화 단계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인지적 행동 수정에 사용되는 이제 다양한 우리가 모형을 이제 중재를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REBT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이제 우리가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이런 문제 행동과 또 이 부정적인 정서 반응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왜곡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일반적인 이제 목표가 이제 이 아동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어때요?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려는 이제 이게 인지적 재구조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때요? 인간의 정서와 인지가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이 REBT에서는 인간의 정서와 인지가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ABCD 모형 이거를 많이 보는데 이제 A가 사건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합리적인 이제 사고, 신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어때요? 정서적인, 뭐 부적절한 행동적인 이제 결과,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결과,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그 비합리적인 이 신념에 대한 이제 논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신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는 게 바로 정서적인 효과와 이제 행동적인 효과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사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친구가 계속 내 과자를 먹어요. 계속 내 과자를 먹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친구가 계속 내 과자를 뺏어 먹는 것은 이제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내 거를 먹는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때요, 정서적 결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 걸 먹느냐는 거야. 내 과자를. 내 새우깡, 그죠? 나의 깡, 나 하루에 1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때리고 싸우는 거죠. 왜 내 거 먹어? 이러면서 때리고 싸우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논박이 들어요. 이 비합리적인 친구들이 내 과자를 먹는 게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논박을 해봐야 되겠죠? 아, 친구들이 자꾸 내 과자를 먹는 게 정말 내가 싫고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걸까? 그래서 그러는 걸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인 신념에 이제 우리가 이런 논박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때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친구들에게 먹지 마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먹은 걸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그러면 내가 친구들에게 먹지 마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안 먹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친구들에게 먹지 마, 내 과자 먹지 마 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구나 라고 합리적인 사고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나요? 그래도 나의 과자를 먹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효과를 한번 볼게요. 내 과자를 친구들이 먹은 게 좀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화는 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거니까 친구한테 먹지 마 라고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동이 일어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되게 비합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합리적인 이제 사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이제 변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나타났던 그 부적절한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적절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로 이제 바꿔주는 게 바로 REBT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자기 주장 이제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자기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 대인 관계로서 이제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 이제 부적절하게 이제 나타나는 행동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배고파. 친구가 이제 나 배고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밥을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밥 먹고 왔어 라고 표현을 못해서 그래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꾸역꾸역 먹는데 배가 부르니까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럼 친구는 또 그 모습이 너 지금 나랑 이렇게 있는 게 싫어? 이게 또 관계가 되게 부적절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자신의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자기 주장 훈련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주장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뭐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비주장 행동을 이제 비교를 해서 행동의 특징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나타난 자기가 그 행동에서 느끼는 자신의 느낌과 또 타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주장 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행동적인 이런 행동적 주장 이제 이런 훈련에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행동학습이나 사회학습이나 뭐 자기통제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를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훈련과 이제 우리가 어때요? 내가 또
비주장 행동에 있어서 내가 또 생기는 불안이나 이제 이런 정서적인 원인을 이제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자기주장 훈련이에요. 이 자기주장 훈련이 이제 우리 그 뒤에 나올 이제 자기교수 훈련과 이제 연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교수는 어떤 걸까요? 이제 자기교수는 이제 5가지의 단계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인지적 모델링 단계라고 해서 이제 지적인 모델링 단계고, 이제 2단계가 모델의 외연적인 지도로 이제 외부 지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아동의 외연적 자기교수, 4단계는 외연적 자기교수의 점진적인 감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에는 이제 내면적 자기교수 단계로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별로 먼저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자기교수는 어때요? 계속 아동이 이제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교수에 되게 확신감을, 그리고 긍정적인 이제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교사나 또는 이 아동에게 지금 우리가 이 교수 훈련을 하는 이 교사가 이제 이 큰 소리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과제 수행에 대한 단계를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교사가 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교수를 먼저 수행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아동은 이 부분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동이 이제 인지적으로 우리가 그 모델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교사가 보여주는 그런 시범적인 그런 과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먼저 가져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아동이 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에 교사가 모델링으로 보여줬던 그 똑같은 과제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2단계에서 그러면 앞에 교사가 한번 보여줬으니까 너 해봐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동이 정확하게 인지적으로 우리가 딱 이게 아직까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2단계에서 아동이 그 모델링 했었던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교사는 이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 과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동이 할 때도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이제 이뤄지고 나면 이제 3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이제 그 과제의 수행 단계를 이제 계속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교사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아동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교사는 아동이 하고 있는 이런 과제를 관찰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단계에 되면 이제 아동이 작은 목소리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음에는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작은 목소리로 과제 수행 단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또 그 앞에 했었던 똑같은 과제를 수행을 해요. 이때도 교사는 어떻게 해요? 학생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단계에 필요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내면적인 이제 자기교수 단계에 오면 이제 아동이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가 한 가지 지금 과제를 아동이 몇 번 기본적으로 반복을 할 수 있죠? 아동이 한 건 4번이에요. 첫 번째는 어땠어요? 교사가 보여줬죠. 그러니까 보는 거 한 번에 지금 우리가 2, 3, 4, 5단계를 거치면서 같은 우리가 이 아동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교수 훈련에서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모델링을 보여주는 이 단계에서 아동이 내가 해결할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자기 강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주의 집중하고 내가 자기 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나서 내가 자기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평가 후에 난 잘했나? 한 번 더? 이제 내가 후에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한 후에 이제 내가 다시 평가와 어때요? 교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아동이 이 과제를 우리가 이 행동을 하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을 마음속으로도 행동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아동이 이제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는 이제 확신감이 되게 증가하고 자신감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되는 우리가 이 사고를 말을 하고 작게 말을 하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이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내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동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런 수행 단계나 문제를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동이.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스스로 하는 아동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 해, 라고 말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아이였다면, 이런 자기 교수를 계속해서 이제 함으로써 어때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할 수,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제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가요? 계속해서 반복 우리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보통 평균 우리가 4번의 이런 아동이 문제를 계속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되게 이 문제 하나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이제 그 행동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행동 수정에서 자기교수 훈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지행동 수정에 대해서 한번 잘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행동 중재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동들에게 중재를 한다는 것을 아동의 내면의적인 변화를 일으켜 아동의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기 위한 우리가 중재를 보통 중점으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작은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아동에게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이 정서행동 장애 아동들을 이제 우리가 가르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안을 짜거나 아동의 중재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를 잘 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차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